자, 이제 하십시다. 형사소송법. 이번 시간은 강의 수준 레벨을 형사법을 처음 하는 경찰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게요. 뭐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뭔지 이런 거 설명하는데도, 기초적인 얘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게요. 오늘 보통 첫날에 2개 프린트를 주는데, 첫 번째 프린트 단계별 형사 절차라는 프린트를 내세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할게요. PPT 준비된 게 이렇게 있는데, 형사법 처음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용기다, 용기.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지 할 때 몰랐던 신세계야, 새로운 세계. 동굴에 용을 잡으러, 괴물을 잡으러 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무섭다고 한참 하다 보면 이걸 내가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무서운 때가 와요. 처음에 책 딱 잡으면 이건 좀 추린 게 700페이지인데 어떤 책 보면 1000페이지가 돼. 이걸 과연 내가 끝까지 볼 수 있을까? 무서운 때가 온다고, 중간쯤 되면.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몇 번씩 들 거예요. 몇 번씩. 그때마다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고, 또 끝까지 갈 끈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버려야 됩니다. 뭐냐니까 이제 다른 데서 조금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암기하는 방법만, 기술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량진 쪽이나 동영상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편법적인 공부 방법을 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쌓여가지 않고 좀 가다가는 사그러들고, 가다가는 사그러들고, 이게 실력이 안 쌓여요. 그래서 그런 옛날 공부 방법을 일단 버리라는 거, 그 얘기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찰 시험 한다고 주변에 얘기했어요? 잘했어. 주변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화 2번 할 걸 1번 한다고. 술 마시자 이야기할 거를 저쪽에서 참아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스스로 자기 마인드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라고 해야만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나는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이야라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열심히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의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제일 빨리 내버려야 될 게 핸드폰이야. 핸드폰. 저놈을 내버려야 돼. 나도 강의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놈 핸드폰 들고 있으면 노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내 컴퓨터에는 인터넷을 끊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계속 하나 잡으면 하나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꼬리꼬리 물고 시간을 내버리니까.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옛날의 생활 습관들을 더 버리고 수험생활에 맞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의 버려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 그리고 공부 방법도 옛날 옛적의 공부한 걸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해주는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처음 할 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용기, 사실은. 그래서 중간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을 무진장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떠나면 몰라. 경찰 시험을 안 하고 떠나면 모르는데 언젠가는 또 되돌아와. 미련을 가지고 되돌아오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은 뭐야 이거야? 시간을 버린 게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기본 강의 듣고 3개월, 문제풀이 한 2개월까지는 뭔 말인지 사실 모르고 어버버한 상태에서 계속 한다고 보면 돼요. 또 이 모르는 세계에서 끝이 나올 거다, 내가 해낼 거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버텨나가는 사람만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아마 써놨을 것 같은데, 머릿말에, 책머릿말에. 자,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뭐 늘 많이 들은 얘기이지만 긍정적 마인드, 이게 다 좋게 생각하는 거, 시험에 도움이 될 거다, 나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공통된 얘기인데 확신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좀 잘 나오나? 뭐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다에서 헤쳐나갈 거라는 거죠. 이 바다를 건너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이 바다를 건널 거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밖에 없어요. 그게 뭐 신앙이 되든 믿음이 되든 내가 틀림없이 건널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해줍니다. 그러면 밝은 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고. 강의 계획표는 이제 각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런데 총 14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다르고 나중에 보시고요. 14번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14회. 그 보통 이제 3개월 완성 개념이죠. 원래 2개월 완성 개념인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2개월로 하기는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2개월에 기본적인 얘기를 다 못하니까 보통 2개월 하게 되는 거죠. 총 4개월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너무 형식적이더라고. 그래서 보통 커리큘럼은 이제 3개월 완성을 하게 되고, 3개월이면 2개월이면 9주가 나오죠. 플러스 4 나오니까 13회 플러스 해가지고 14회 정도, 그래서 13, 4회에 끝나도록 돼 있어요. 3개월 완성.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시험이 경찰시험 1년에 2번 있으니까 커리큘럼을 짜기가 좋아요. 기본 강의 3개월, 문제풀이 2개월 플러스 1개월, 뭐 좀 나면 3개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보통 1년에 2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이 한 5개월 정도 코스로 잡으면 돼요. 5개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면 봄이 이번에 3월 24일이죠. 24일 시험이고, 가을이 이제 9월 시험이고, 그러니까 한 5, 6개월 코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 코스로 따라가기만 하면 보통 시험이 되는데, 지금은 좀 어중간해져 버렸다, 그지?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듣고 시험 한번 보고 연습해보고 다음 가을 시험에 포인트를 맞추면 딱 맞아요. 이게 아주 좋은 코스예요, 내가 보기에는. 1년 코스 잡으려면 너무 힘든데 요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문제도 바로 좀 해보든가 하고 시험 보고 다음에 다시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하고 하면 시험 딱 정규 코스 같아. 딱. 자, 출제 경향 분석 표도 있는데 나중에 보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나중에 줄 텐데, 지금 형사소송법, 형법, 법 과목이 출제가 딱 틀이 잡혀져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라는 것이 예상이 돼, 예상이. 그래서 처음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한 5개월 했는데 모의고사 치면 계속 60점, 50점, 선생님 형사법 몰라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시험장 가니까 90점, 어떤 놈은 6개월 했는데 100점 맞았는데, 형사법 100점 맞으면 시험 떨어져요 그랬거든. 왜냐하면 형사법 100점 맞을 노력을 하지 말고 한 90점만 맞을 노력하고 나머지는 필수 과목인 영어나 국사에 투자해라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이제 100점 나올 줄 몰랐는데 시험장 가니까 100점이 나와버렸어. 형사법이. 그러고 떨어졌어. 다른 게 그만큼 레벨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선생님 형사법 100점 맞으면 떨어진다고 그래서 100점 맞으면 떨어졌어. 이런 놈이 서너 놈이 왔어.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분석이 가능해요. 나중에 보여줄 텐데 어느 파트 지금은 어느 파트 그래봐야 뭐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파트로 이렇게 요게 이번에 나왔고 요게 이번에 나왔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걸 가려버리면 공부를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체로 이런 게 잘 나온다라는 정도만 알아야 되지.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아. 그것만 공부해버리고 다른 거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만 하고 형사소송법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형사소송법. 참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힘들죠. 그래서 법을 참 알면 좋은데 그걸 다 알 일이 알 필요가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경찰은 사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범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범죄인 처벌을 위한 존재죠. 범죄인 처벌. 이게 이제 경찰이 할 일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범죄인지 그걸 정해놓는 거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이걸 정해놓는 거는 형법입니다.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그 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사형이나 징역이나 벌금이나 이런 형벌을 받게 되네요. 이걸 정해놓은 것은 형법이에요. 형법이고, 또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 어떤 절차로 범죄를 처벌할 건가, 이걸 정해놓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소송이란 말이 붙었느냐 하면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경찰이 일방적으로 잡아다가 교도소 보내거나 벌금 물리거나 벌금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벌금을 경찰이 뺏어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경찰은 수사해서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걸어야 되죠. 재판이 바로 소송이에요. 소송을 해가지고 판사가 그 경찰 말을, 검사 말을 이제 보통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한테 넘기면 검사가 이제 재판에 걸죠. 그래서 검사 말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런 범죄는 틀림없다, 절도범이 틀림없다, 폭행, 뭐 살인범이 틀림없다 이러면은 이제 형벌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하고 재판을 쭉 해서 형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있는 게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사절차법이라고 수사, 재판, 형집행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뭐 그걸 해놓은 게 요건데,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그래서 범죄인 처벌은 경찰이 수사를 하죠. 그다음에 검사가 재판을 걸죠. 재판이 걸고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법원 판사가 재판 한 번 하지 않죠. 지방법원에서 한 번 재판하고, 억울하면 뭐 큰 사건 같으면 고등법원에 가서 2번 재판하고,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3번 재판하고, 뭐 그 검사 피고인이 서로 계속 다퉜을 때 2번, 3번 재판을 하죠. 뭐 1심 한 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1심 한 번으로, 지방법원 재판 한 번으로 그냥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끝까지 버티면 3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소송을 통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돕는 데 더 나을 거다.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집행 절차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수사를 주로 하죠, 그죠? 수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경찰 시험도 수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대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20문제 중에 한 7, 8, 9문제까지가 수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수사감이 별도로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찰 행정학과만 수사 과목을 보잖아, 그지? 특채가 별도 과목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저지르며 어떤 형벌을 가하겠는가를 정한 것이 형법이다. 그래서 형법은 먼저 공부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보통 이제 둘이 동시에 하죠.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법 강의할 걸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형법에서 배웠을 텐데 이러면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바로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 이제 바로 형법은 형사실체법이고 형사정법은 형사절차법이다. 이 원리, 실체법과 절차법의 원리. 실체법이라는 게 범죄의 실체라는 거죠. 범죄의 실체, 범인의 실체, 이 둘을 다 보통 포괄해서 설명해요.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실체법이란 말이. 실체적 절차라는 것이 어떤 게 범죄가 되느냐, 그 몸뚱아리를 그 몸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고, 절차법은 그 범죄를 어떤 절차로 처벌하느냐,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정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 같으면 형법을 말하고 절차법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범인의 실체 있죠. 이 사람을 잡아다 기소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 맞나 안 맞나, 그지? 범인의 실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실체법이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형법이 실체법이고 형사법은 절차법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좀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데 흐릿하게 나왔나요? 누군가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잘 모를 거다. 바꾸고 싶어. 고용욱이. 성범죄자였죠. 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같아. 뭐 평균 연령이. 그런 애들을 뭐 성폭행하고 이랬던 사람, 성추행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만기 살고 나왔죠. 뭐 이분은 칠판이니까 잘 안 나온다. 마카다미아 땅콩 회항 사건, 조연아 대한항공부에서 뭐 눈빛이 이게 핵심인데 눈이 안 나오네. 조금 칠판에 때려넣어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나라를 뒤집어 놨던 분이죠. 순실이 범죄자입니다. 긴급 체포해서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자, 그러면 범죄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기초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준 페인트 봐보세요. 단계별 형사 절차.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날에 쭉 설명하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친구가 형사법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데 이거 생각하면 돼. 이 그림이 처음이니까 어렵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걸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걸 갖고 알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을 한다. 내가 중국에 놀러 갔는데 장가게는 놀러 갔는데 뭐 워낙 크죠. 워낙 커가지고 산 하나를 가는데 뭐 이제 앞에 보통 산에 가면 등산로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장가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보긴 했나요? 장가게 다시 중국하고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가보기도 하겠는데. 진짜 멋있어요, 장가게가. 근데 거기가 뭐 우리나라 설악산처럼 이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원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하루 일정이 이제 산 밑에 가면 오늘 우리 여기 가서 뭘 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나도 이거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가는데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원각이 뭐고 장각이 뭐야 이게 말 자체가 안 와닿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응? 똑같으니까 지금 막 설명하는 것이 안 와닿는다고 안 와닿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에요. 요게 다야 사실은 형성법이 요 범위 안에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뼈대를 설명한 거니까 이거 몰라서 형성법 뭐예요 그러면 이거 몰라서 산 못 가겠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 가보면 알아. 그 가보면 여기서는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르죠. 진짜 장가기도 그 사진으로 봐도 이게 실감이 안 들어. 그 그림 나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설명 받고 그냥 갔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깎아지는 절벽이 나오는데요. 절벽이.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보니까 막 이 영화에서만 나올 만한 깎아지는 절벽이 막 나와. 응? 이게 이제 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이거야. 이쪽에서 저쪽 계곡을 바라보는데 깎아지는 절벽이 나오는데 내가 서 있는 것도 여기란 말이야. 그거를 나중에 깨달아. 보다 보니 밑에 보니까 깨달아. 그러면 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다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게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안 돼. 가서 봐야 이게 뭐구나. 저기 뭐 약식 절차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용어만 있고 위치만 알아두시면 돼요. 약식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뭐 공판 준비 절차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에서는 모른다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뭘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만 일단 아십시다. 모른다 해서 겁을 내지 마시고 나중에 가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져요. 처음에 어려울 뿐이고. 자, 그래서 범죄가 있으면 이 범죄를 처벌해야 되는데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 많은 사건들을 경찰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알아서 수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신고가 있거나 하겠죠. 그죠?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단서들을 잡습니다. 단서를 잡아서 내사를 해요. 내사. 거기 그 사이에 요 단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좀 이따 나가겠고. 내사란 말은 내부적 조사를 줄인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써놔 봐봐. 한자 공부들을 안 하니까 내부적 조사를 줄인 말이 내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조사를 한단 말이야. 내부적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수사합니다. 수사. 이거야 뭐 한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수사.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재판. 이 재판은 공적인 소송이라고 그래서 공소라 그래요. 공적인 소송, 공적인 재판을 그래서 요 반대말이 뭐냐면 사소, 그냥 소라기도 하고 그냥 재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이 있죠. 이게 사적인 소송이에요. 사적인 소송. 그래서 사소 또는 빼고 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재판을 그러는데 범죄인은 국가가 처벌하죠.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잖아. 옛날에 저기는 피해자가 처벌했겠죠. 국가라는 게 존재 안 했을 때. 저 새끼 내 돈을 훔쳐갔어. 그러면 내가 와서 저놈을 잡아서 돈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놈이 나의 가족을 죽였어. 그러면 나도 찾아가서 그놈 가족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죠. 범죄인이라도 저 새끼가 나 때려서 나도 그 새끼가 때리면 쌍방폭행이 돼요. 나도 처벌돼. 그지? 그래서 범죄인은 국가만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지 피해자 일반 시민 상인들은 처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은 공적인 국가가 하는 공적인 재판에 대해서 공적인 소송, 공적인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여서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공판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형집행으로 넘어가죠. 판사가 범죄를 확인하면 형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게 중요해요.
뇌사를 착수하려면 일단 범죄 단서를 잡아야 되죠. 가장 뭐 흔한 단서가 신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고. 단서란 말은 끝단 실말이 있어요. 끝단 실말이라고 하는데 실머리죠. 실말이. 예. 그래서 막 엉킨 이런 실이 있을 때 이 엉킨 실을 푸는 기본이 끝을 찾아야잖아요. 끝을 찾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의 출발이 뭔가, 범죄인이 누군가, 뭐 때문에 이 사건이 출발됐나, 그 끝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신고 또는 고소고요. 그래서 내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범죄인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게 누구의 범죄라는 게 드러났다. 이번에 그 광주인가 어디선가 아니구나 저기 전주구나 고준희 양 살해 사건 들어봤나? 결국 범인이 누구였어? 자기 아버지였잖아, 그치? 이 친아버지가 지금 최소 유기치사 또는 폭행치사 또는 살인, 미필적 고의의 살인으로 의심받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잖아. 그냥 단순 뭐 가출이라든가 유기된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놈이 죽이고는 쇼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지? 그걸 찾아내는 거,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자, 그래서 이게 이놈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제 입건을 하죠. 입건이란 말은 사건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수사를 착수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그래요. 입건을 하고, 근데 입건이라는 게 그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각 경찰서에 가면 사건 접수 대장이 있는데 그 사건 접수 대장에 사건 번호를 줘요. 요거는 몇 호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번호를 주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본격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서면으로. 그게 입건입니다. 입건. 그래서 뭐 인지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 거 좀 더 추가해놔 봐봐. 내가 그 공간이 있어서 안 했는데, 입건을 다른 말로 사건 수리라고도 합니다. 좀 이런 걸 추가해놔. 사건 수리 또는 인지라고도 해. 인지. 우리가 범죄를 알았다. 사건 수리 인지. 이런 걸 하면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걸어야 되죠. 수사에서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증인들을 확보한 다음에 재판을 걸어야 됩니다. 이 재판을 거는 것을 공소제기로 그러죠. 공소제기로 그러는데 줄이죠. 요즘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줄임말이 있어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기소라 그럽니다. 기소. 요 공소제기에 요거를 줄여서 기소라 그래요. 기소. 기소. 이 한자가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걸 알면 쉬워. 영어하고.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잖아. 우리는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랑 중국어는 동사가 먼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일으키기 소송소. 기소.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는데 한 판을 해도 되고 뭐 두 판, 세 판, 1심, 2심, 3심까지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1심을 하고 뒤상 재판을 안 하겠다 그러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2심을 하면 확정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재판을. 그래서 2심을 안 가면 1심 재판이 확정되고, 그러면 형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형사 절차에 커다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세 가지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이 수사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이 재판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이 형집행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나오고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사 단계, 재판 단계, 형집행 단계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수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경찰이나 검사가.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형 집행은 교도관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법률사무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거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는 기소권은 검사만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소독점주의라고 그래요. 기소독점주의. 그런 거 좀 쓰나 봐. 기소독점주의. 예. 예. 기소권을 검사만이 갖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만 갖지 기소권 없어요. 그래서 기소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야. 기소독점주의. 기소권을 검사가 오로지 갖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재판은 법원 판사가 하는 거고요. 형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법률상. 실제 형집행은 교도관이 하겠지만 법률상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벌금 같은 거 검사가 벌금 받아서 검찰청에 보관해요. 자, 그래서 다시 형사정법은 범죄인을 처벌 이렇게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해서 처벌한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고, 소송은 곧 재판을 말하고,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가 있고 법원 판사가 판단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민사 분쟁 있잖아요. 민사 분쟁도 그 민법이 실체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민법이고, 그에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절차가 이제 민사소송법이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할 텐데, 그 형사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 문제하고요,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형사 문제하고 민사 문제가 폭행해가지고 뼈가 코뼈가 부러졌거나 이가 부러져서 그래서 폭행치상이 발생하면 형사처벌하는 문제하고 치료비 배상받을 문제하고 민사 문제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경찰이나 법원, 형사법원이 담당해야 될 거는 형사처벌 문제죠. 배상 문제는 민사 문제예요. 이거는 당사자끼리, 가해자, 피해자끼리 합의해야 되고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민사 문제. 치료비를 내가 받아줄게 이런 말하는 경찰은 그거는 옷 벗어야 될 경찰이에요. 그럼 브로커가 되는 거지 경찰이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선을 꺼야 돼요. 그거 하다가는 이제 옷 벗게 돼. 직권남용죄로. 자,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재판은 원하면 3심까지 가능하다. 수사의 수사기관, 재판은 재판기관, 형은 형집행기관, 교정기관으로 불린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가슴이 아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는 거 봤죠, 그죠? 크림빵을 들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 동그랗게 그린 거는 사망 사건인 거지. 사망자의 머리가 있던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계속 압박이 들어가죠. 이 CCTV가 잡긴 잡았는데 화소가 분명하지 못했어. 이게 좀 문제였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뺑소니 용의차량은 윈스톰이다라는 거 밝혔고요. 그 다음에 차 남바까지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2개밖에 안 나와. 끝에 2개가 나오질 않아. 이게 암만 과학적으로 해봐도 흐릿해가지고. 그러자 이제 자수를 했어요. 19일 만에 자수를 하죠. 그림 잘 나오나? 그래서 저 범죄가 그런 단서를 잡고 먼저 사고 났으니까 단서가 잡혔겠죠. 그래서 저 범인을 용의자로 그랬죠. 용의자를 잡고 내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자수를 해서 이미 입건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범인을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내사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피내사로 부릅니다. 피내사자. 이런 용어. 피라는 말 수동형이죠. 피.
당하고 있다 이 말이 피잖아, 그지? 피 내자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입건이 되면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형제가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인으로 의심되고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로 그럽니다.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다.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다. 피의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말이 들어왔으면, 피의자라는 말이 나왔으면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됐다는 거겠어요? 내사가 끝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지? 그러니까 입건이 됐다는 것이 뒤에 숨어 있죠, 그죠? 네, 입건이 된 겁니다, 피의자. 그 다음에 저 피의자가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에 걸려가면 법원 판사한테 이놈이 범인이다라고 고해에 바쳐졌다, 꼬질렀다라고 할 수도 있죠. 고해졌다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 자, 이것도 중요해요. 피고인이 됐다면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장을 냈다는 거죠.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끝, 재판 시작이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이 끝나면 저 피고인은 수용자로 바뀝니다. 수용자로 바뀌고, 그 수용자에서 옷은 똑같겠구나. 미결 구치소에 피고인으로서 잡혀 들어갔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남바가 좀 달라잖아. 색깔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수용자가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래서 요 용어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 왜 이걸 구분하는지 막 짜증스러운 게 있어요. 피의자, 피고인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법 조문이 사건별로 안 되고 피고인이 앞서 나와 있어요, 보통. 그래서 내 책은 그걸 다 뜯어 고쳤는데 사건 진행별로 피의자를 앞세워 놨어요. 나는 내 책을 피의자, 피고인을 바꿔놨는데 법조문은 피고인,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크림빵 그 뺑소니 차량 사람인데 그 사람을 피의자로 부르기도 하고 피고인으로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을. 그 이유가 뭐죠? 피의자로 부르면 아직 기소가 안 됐다는 거지. 수사 과정이라는 얘기고, 피고인이 됐다면 수사 끝나고 재판으로 들어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형사법법 이런 용어를 쓸 때에 그 형사 절차의 배경이 다르다는 거,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초적으로 그리시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문제, 그런 초보적인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함정을 항상 파요. 피의자에 들어갈 자리에 피고인을 넣는다거나 피고인에 들어갈 자리에 피의자를 넣는다거나 해가지고 오로지 피의자로서만 갖고 있는 권리도 있어요. 피고인이 되면 못 갖는 권리도 있고, 똑같고 피고인으로서만 갖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로서 못 갖는 권리가 있어. 수사 기록 같은 거, 자기가 수사받고 받은 수사 기록 있잖아요. 수사 받는 사람 못 봐요. 기소가 된 다음에 봐. 내가 경찰에 가서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해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줘, 절대로. 나중에 재판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은 그런데,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은 피의자에게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야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노리고 묻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 객관식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이거 의심해봐야 돼요. 그런 그 문제 만드는 원리가 있다고. 피의자 자리에 피고인, 피고인 자리에 피의자, 이렇게 넣으니까 뭐 당연한 거 생각을 그래 넘어가다가 의심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건 피의자여야 되지 않나? 이건 피고인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의심들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온 김에 요거 하나 더 하고, 아니요, 요것도 보죠. 소송 계속 전, 소송 계속 후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 계속이란 말이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 계속이요, 쭉 계속되다, 뭐 신화는 계속된다, 뭐 드라마는 계속된다, 이런 의미의 계속이 아니고 사건이 갖다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쓰놨나? 여기다가 한자 쓴 표현 써보세요. 멜게 속할 속이야. 매어져 속해져 있다. 어딘가 매어져 속해져 있다. 이 표현입니다. 맞지? 그래서 법원의 사건이 기소가 돼서 계류 중이다. 이 말이 소송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계속 후, 소송 계속 전인데, 소송 계속 전이면 범인이 뭐라고 불린다고? 피의자로, 그죠? 소송 계속 후면 피고를 불린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사법 35조에 보면 수사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주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서류 증거물들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여다보고 이제 복사로 바뀌었나? 복사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되고 기소가 된 다음에 변호인이고, 그 다음에 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소 전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는 못 본다는 얘기죠. 기소 후에만 재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을 조금 더 보자고. 그래서 범인은요, 내사를 받으면 피내사자, 입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이 되죠. 그 다음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수용자가 되는데, 피해자나 목격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일상생활에서 그냥 증인이라고 하겠지만, 수사 과정의 증인은 증인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인이라고만 말해요. 참고인만.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 앞에 가서 말하는 증인들, 피해자나 목격자들은 그냥 참고인으로 불러요. 법원 판사 앞에 가서 말해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있죠. 아까 딱 차량 보고 이게 윈스톰이다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경찰은 모를 거 아니야,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를 거 아니야. 차량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 차는, 이런 형태의 차는 무슨 차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 의사, 뭐 국가수 또는 차량 전문가, 화재 전문가, 이런 요번에 고준희 양 사건과 동시에 그 삼남매 술 취한 20대 엄마가 뭐 불내가 죽인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라면 끓이다가 자다가 불이 났다 그러던, 나중에 담뱃불 끓이다 불이 났다, 뭐 담배 끄다가 뭐 불 질렀다 이러는데, 그 화재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봤죠. 왜? 이게 불을 질렀는지 진짜 담배로 태웠는지, 이거는 그 밑에 꺼진 걸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불 질르면 보통 기름을 끼얹잖아, 그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내니까 기름 자국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셀럽, 벽에 나온 그 셀럽만 봐도 이거는 방화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 나오면 감정 수탁자라고 합니다. 감정이란 말이 전문가가 하는 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전문가가 하는 것을. 일요일 날에 하는 거 있잖아, 명품 감정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명품 진품.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그래. 감정이고,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을 부탁받은 사람으로서 수탁자라 씁니다. 수탁자. 재판 과정에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인. 보통 명품 치면서도 감정인 누구 아무리 나오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감정인하고 달라요. 정확한 법적으로 감정인은 법원 재판에 나가서 이야기해준 전문가를 감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용어, 제일 중요한 구별이 피의자 피고인 구별할 줄 알고, 참고인, 증인, 감정수탁, 감정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 피의자, 참고인, 감정 수탁자는 수사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 하면 전혀 없어요. 전혀.
아이고 여기 김광석 사건이었구나. 아이고 이것도 하기 싫은데. 그 부인이 지금 김광석 뭐 살해했잖아요. 뭐 말이 많은데 의미 없죠. 이미 공소시효 완전히 완성된 사건이니까 그냥 뭐 한풀이 얘기했을 뿐이고. 많은 의심을 드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이거는 공소시효도 완성이 돼버렸고. 그러면 수사의 착수 자체를 안 했죠. 김광석 부인 서혜준 씨 수사를 하긴 했나? 그러니까 불러보긴 불러봤구나. 보다가 이제 입건 안 하고 그냥 끝낸 것 같은데. 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네. 이거는 뭐 영화 뭐 평행을 못했다 뭔데 그냥 특별수사에서 피의자 됐고요. 이제 조사받는 거고 현장 검증하는 장면이야. 피의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빨간 명찰을 달았죠. 왜 빨간 명찰일까요? 해병대 명찰이 아니겠지. 사형수가 유죄가 사형 선고받는데도 빨간 걸로 나오네. 근데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본 피의자, 그지? 피의자, 참고인, 감정추탁자는 수사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임의수사 그래, 임의수사. 그래서 쉬었다가 그거 하자.